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종범입니다. 지난번 우리 K 세미나는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한번 발표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 제가 국회에 와서 처음 이 캐리 행사에 와서, 발표하게 돼서 무엇보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중에 우리 앞으로 50년, 100년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리고 또 조금 재밌게 혹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창조 경제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갖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더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권 출범 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도 하고 또 궁금증도 또 자아내게 됐고 또 더 크게는 좀 혼란도 야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유여를 막론하고 이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 새 정부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아직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반성의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계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관심이 커졌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비판의 소질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조 경제가 뭐다라는 걸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 경제에 대한 이 기대치나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 전략이 조금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르게 비춰졌을 뿐이지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이게 어떤 뜻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나 혹은 전략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창조 경제에 왜 혼란이 왔냐라고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창조 경제는 없는 걸 만들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거를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들 모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오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나온 사례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전략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이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왜 창조 경제를 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 경제가 과연 무엇인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이 창조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업은 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 번째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많은 각자의 전문성이나 관심을 가지고 보다 좋은 전략이나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창조 경제가 왜 필요해졌는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까지만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그동안 냈지만 과거에 우리가 평균 5% 정도의 성장을 하던 게 비단 한 20년 사이에 이제는 거의 2%대도 크게 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20년 전에 성장률 2%다라고 하면은 이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 탄성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0.35에서 0.29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용 탄성치의 어떤 급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단 2% 이상 성장을 하고 과거같이 5% 이상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로 이어지는 데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까지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인데 앞으로 더 암울한 이 경제 어떤 여건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누이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한국 여성의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출산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여성들 애 많이 놓도록 보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또 교육비 줄여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가되고 있는 게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하고도 애를 늦게 놓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이게 굉장히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데 크게 주목을 못하고 있기에 제가 이걸 좀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약 20년 전인 90년에 우리 한국 여성의 초혼 연령이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약 25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9세입니다. 단 20년 사이에 4세가 높아진 겁니다. 제 딸도 이제 28세 정도 됐는데 결혼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결혼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은 나의 경력은 단절을 되고 난 끝이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29세까지 간 초혼의 연령이 낮아져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나름대로의 우리의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건데 그게 힘들다. 좋은 남자가 갑자기 생겨서 결혼을 하더라도 드디어 애를 낳는 순간에 나의 경력은 그야말로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풍도도 이 직장 여성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산의 연령도 이제 30세가 됐다. 이거는 OECD 평균보다도 각각이 이제는 한 2세 정도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조혼 풍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만혼, 만산의 어떤 풍조가 됐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어떤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단순히 그냥 구호로 출산율 높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들 빨리 결혼하고 안심하고 애를 놓을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기업 문화를 빨리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분배구조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건데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어느 타픽보다 복지에 혹은 경제 민주화에 국민이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를 중요시하고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특히 중산층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목표 중에 중산층 70% 회복, 그 다음에 고용률 70% 달성 이 두 가지가 있듯이 중산층의 어떤 비중이 낮아진 것도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또 하나 지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지표인데 그렇지만은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국제 학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가 이 90-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위 10%의 평균 소득하고 하위 10%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 90-50이라고 하는 거는 중산층 딱 중간에 있는 사람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소득이 상위 최고 부자 10%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50-10은 중간에 있는 계층과 최하위 빈곤층의 어떤 소득의 격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보면 우리 전체 지니계수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어떤 양극화나 이런 거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지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90-10을 보면은 지니계수와 마찬가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외환위기 직후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생기고 또 하나는 90-50 비중은 거의 스테이블합니다. 즉, 이 중산층 대비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부의 현상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빈익빈이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다. 즉 그래서 50-10 비중이라는 것은 바로 중산층 대비 최하위 계층의 어떤 소득의 격차를 나타내는 건데 그건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측면보다도 우리가 빈곤층이 더 고착화 되고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바로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고 바로 이 분배 구조도 악화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 구조가 점점점 더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 혹은 경제 민주화를 외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외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샌드위치에서 벗어나 샌드위치가 됐다. 뭐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즉 중국의 가격 경쟁력, 일본의 기술 경쟁력의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는 최근에 싹 바뀌어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인 엔저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급격히 우리를 쫓아오고 혹은 초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라고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바로 창조경제라는 게 비단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택해왔던 성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성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비단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위기의식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경제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과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빠른 그리고 높은 성장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분배 구조도 사고적으로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쭉 해왔었는데 시장이 개방되고 더 이상 우리 어떤 성장의 어떤 이 과실이 일자리나 혹은 분배로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계에 부닥쳤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한 것은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을 계속 추격하면서 모방하면서 추격하는 어떤 체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추격할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였는데 이제는 드디어 새롭게 바꾸려면은 선도를 해야 된다. 즉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성장 우선 정책이 아니고 이제 고용과 복지를 함께 같이 가지 않고서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또 질적이고 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됐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상생이 중요한 시점이 됐고 또 그 협업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한번 짜보자. 단순히 구호성으로 뭐 옛날 이야기에서 뭐 그렇지만 747이다. 혹은 뭐 실용주의다. 혹은 신경제다. 라고 하는 식의 구호가 아니고 이 창조경제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경제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 여러 혼란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비판을 여러 언론지상으로부터 받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새롭게가 아니고 그동안에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따서 정리한 게 여기 한번 놔둬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T에 융합을 하고 이것을 산업과 산업 간의 산업과 문화 간의 어떤 서로 융합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그냥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완전히 없던 시장도 만들어내고 해서 이른바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높여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창조경제의 핵심이고 나중에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고 하고 어떤 특정 산업을 지목을 하고 거기에 집중 육성하던 식의 정부 주도형 경제 패러다임이 아니고 정부는 그야말로 서포터 역할만 하고 모든 역할은 기업이 혹은 각각 국민 개인이 창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을 지명해서도 안 되고 또 성공을
몇 개 산업의 성공 모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세계 시장이 급속히 리사이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점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융합하고 통섭입니다. 특정 산업, 특정 어떤 업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산업과 산업 간의 어떤 융합이나 통섭이 이루어지도록 여건만 조성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기업이고 개인이다.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드는 거다. 요까지 말씀드려도 대부분이 그래도 모호하다. 뭐 그 설명이나 그 설명이 똑같네라고 아마 다들 느끼실 건데, 그래서 사례를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조경제 공약을 발표할 때도 기자 브리핑할 때 첫 번째 예를 든 게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뭐 제가 딴 자리에서 몇 번 사례를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들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나름대로 사례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무엇과 무엇을 융합하고 통섭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거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시든 안 하든 거의 매일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사시고 계십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바로 정확하게 한 2, 3년 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10몇 년 전에 정부가 군사 목적상 독점하고 있던 지리 정보를 민간한테 100% 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PS라고 하는 ICT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운전을 하고 어디 해외 여행을 하실 때 렌트카에서 지도를 구입해서 그 지도 가지고 옆에 부인한테 찾아라 그러고 그러다가 싸우고 하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우다가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이제는 부부싸움도 덜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지도를 가지고 찾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즉 군사 목적상 지리 정보를 국민한테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GPS라고 하는 IT 기술을 융합을 했고, 어디에 적용을 했습니까? 자동차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이 생긴 겁니다. 자, 지금 내비게이션 시장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한 2, 3조 정도 됩니다. 또 일자리가 한 15만 개, 16만 개 정도 됩니다. 과거에 15년 전에 0이던 시장 일자리가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리정보와 GPS라고 하는 이 융합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동차에 한번 넣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이 부가 시장으로 내비게이션이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끝난 게 아니고 진화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새로운 시장이 급속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민간한테 과감히 공개를 하고 그것을 GPS라고 하는 IT 기술과 융합을 하고 하는 이 창의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고용 유발 효과도 전 산업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작년에 이 내비게이션을 시장을 지칭을 하는 공간정보산업이라고 하는 산업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분류에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내비게이션, 즉 공간정보산업이라는 걸 얼마나 기대를 하고 중시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바로 이게 이 창조경제에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항상 예를 드는 강남 스타일로 시작된 싸이의 어떤 이 성공 사례도
우리 뭐 특정 우리 연예인을 지명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박진영 씨가 미국 시장을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데모 CD를 가지고 미국에 원덕을 사고 몇 개월씩 체제하고 살면서 해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싸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국내에서 첫 이 강남스타일을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속히 유튜브라고 하는 IT에 해당한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간 겁니다. 이번에 나온 젠틀맨도 이런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옛날 강남스타일하고는 달리 조회수라는 게 그다음 2주 사이에 지금 2억을 돌파하고 1주 사이에 2억을 돌파할 정도로 급속히 높아진 겁니다. 그만큼 시장 확대 효과라는 게 우리가 과거의 마인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창조 경제로 가능하다는 거고, 또 사례를 몇 가지 더 들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게임 산업이 발전해 오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오락실 게임, 저도 예전에 했지만 오락실에 가서 갤러그라고 하는 걸 뭐 많이 하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가정용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뭐 닌텐도 뭐 이런 걸 하다가 PC 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의 세계 최강자는 한국인데 이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창의성, 융합이 생겨서 이제는 게임 시장도 완전히 새롭게 또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애니팡이라고 하는 거의 성공 사례는 그걸 여실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 상위 랭킹에 있는 14개 중에 9개가 애니팡이 근거로 했던 카카오톡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톡이 국내 인사가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는 게임이 장착이 되고 그게 전체 게임 시장을 압도할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는 바로 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새로운 부가가치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창출하고 또 새로운 게임을 카카오톡에 실리도록 하기 위한 1인 창업도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요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이 하는 건데 이 중년층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인데, 그 중에 나이키가 개발한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GPS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만보기라고 해서 하루에 만보 걸어야지 하고 뭘 차고 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나이키 플러스에 의하면은 그냥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은 하루 종일의 동선과 뛰어다녔는지 걸어다녔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저장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모든 운동량이나 활동 같은 게 정확하게 다 이 동선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헬스의 획기적인 어떤 스마트폰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고, 그게 하나만 가지고 생긴 게 아니고 여러 기술과 여러 분야가 융합돼서 새로 생겨난 거고, 그게 바로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이 성장 패러다임, 즉 점진적인 구도 하에 부가가치를 몇 프로씩 뭔가 생산성을 증진시켜서 한 번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보자라고 하는 기존의 컨셉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어디에 더 적용함으로 해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존의 어떤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패러다임을 바로 창조경제다라고 하는 거고, 과연 그렇게 이게 수시로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에서 진화해서 폭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은 전 나름대로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세계화고, 정부 3.0이라고 해서 정부를 개혁하는 거고, 경제 민주화하고 창조금융이다.
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대략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창조 교육입니다. 요즘 뭐 어디에 다 창조자를 붙여서 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창조 경제를 개념 정리할 때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교육에서 나와야 되고, 그 교육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육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교육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작년에 교육 공약을 발표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월딩이 바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창조교육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종의 뭐 이 카피같이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이 대학 입학하는 순간에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꿈의 어떤 수준이 있다면 꿈의 어떤 레벨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을 다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거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들 이야기가 초등학교까지는 많은 우리 한국의 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태권도도 부모가 가르치고 또 피아노도 가르치고 상당히 많은 끼를 한번 발굴하고자 부모가 애들을 무수히 많은 다양한 학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모든 걸 다 끊고 대입을 위해서 공부 과외만 시킵니다.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과외만, 주요 과목 과외만 시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 친구의 끼를 발굴하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갖고자 하는 계기가 급속히 차단된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 때문에 애들이 쉽게 게임에 빠져들고 다른 왕따 문화에 젖어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외의 낙을 누구를 따시키고 하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 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를 하는데 만족하게 되고 하는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 중에 이 창조 공약 중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에 한 학기를 선정해서 1학년 혹은 2학년 한 학기를 선정해서 자유학기제를 하자.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다양성을 열어놓고 끼를 발굴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뭔가의 기회를 한번 제공해보자라고 해서 자유학기제를 공약을 내걸고 지금 이제 입법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 경제의 핵심인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인재를 이 교육 단계에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창조교육을 강조하고, 그 다음엔 세계화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카톡을 말씀드렸는데, 카톡이 여러분들, 아마 자제분들한테 여쭤보시면은, 혹은 유학가 있는 자제분들한테 여쭤보시면은, 카톡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약 한 10년 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보다 훨씬 빨리 뭘 개발했습니까? 싸이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싸이월드의 어떤 이 국제화에서 뭔가 상당히 정부도 신경을 좀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싸이가 사용이 되지만 페이스북이 거의 많은 시장을 잠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화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더 많은 서포트를 하고 해줬으면은 다른 결과도 생길 수 있었다. 즉 카톡 같은 경우는 아까 카톡의 게임이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장착이 되면서 카톡의 어떤 수요가 급증했듯이 조금만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세계 시장 진출에 더 용이하게 하고 또 시장을 통한 어떤 세계화에 조금 더 정부가 나서서 서포트를 해주면은 그야말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어떤 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이 퍼스트 무브 역할이 더 확산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이 정부 역할 중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정부 3.0을 통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서 기본적으로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를 통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과 산업 간에 혹은 공공과 민간 간에 이른바 융합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각 부처 간의 칸막이가 얼마나 높이 쳐져 있고 그걸 부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건데, 자, 칸막이를, 하드웨어적인 칸막이를 정보 조직 개편 아무리 해서 허물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칸막이를 한번 해소해보자라고 한 게 바로 정부 3.0입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제일 처음에 공약으로 내건 게, 대전에 가서 내건 게 바로 정부 3.0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1.0은 전자정부를 일컫는 거고, 정부 2.0은 호주에서 시작이 돼서 오바마 1기에 오바마가 제일 먼저 선언한 가버먼트 2.0입니다. 그게 이 쌍방향 정부와 민간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자라고 해서 전 세계가 그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 아니고 1.0 수준에 조금 나아가서 2.0도 못 간 수준에 갑자기 3.0을 하자라고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3.0은 뭐냐?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정부가 모든 국민 개개인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정보가 확실히 돼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65세에 이제 정년이라고 한다면은 65세 되기 약 한 달 전쯤 정부가 65세 되는 순간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신청을 하고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고 하는 안내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맞춤형 서비스를 쌍방향 소통 시스템 하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정부 3.0입니다. 이 정부 3.0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공정보, 즉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이런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 바꿔서 이런 정보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공개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부 3.0의 출발인 공공정보의 공개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쉐어링입니다. 각 공공과 공공 간에, 각 부처 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술은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 내에서는 실시간 정보의 공유라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공유가 된다면 정책의 입안 결정 과정, 또 수행 과정, 사후의 평가 모든 과정이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안이나 실행이나 평가 과정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드웨어적인 부처 간의 칸막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소통 혹은 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 간에 서로 공개되고 또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협업하고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 협업이라는 건 비단 공공 간에 뿐만이 아니고 공공과 민간 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사례에서도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군사 지리 정보를 민간한테 공개함으로 해서 민간이 그걸 활용하게 된 거죠. 그와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 그게 바로 창조경제의 끊임없던 발전 진화 과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정부 3.0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의 공개, 공유, 그 다음에 협업,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왜 창조경제하고 연결이 되냐? 바로 요 대통령 발언은 그냥 참조를 하시고, 이제 생태계가 창조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지금까지의 성장 궤도는 이른바 점진적인 어떤 성장 궤도 하에서는 이른바 수직적인 어떤 산업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방에 대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변대, 2차 변대에서 뭔가 하청 구조로 이어져서 마지막 대기업이 우리 컨슈머들을 접하고 하는 그런 산업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창조경제 체제에서는 수평적으로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창업기업들이 연결이 되고 그 각각 연결이 돼서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상품, 시장이 곧바로 컨슈머와 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과실이 금방 나타나게 되고 또 재생산되는 어떤 구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식의 산업 구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므로 해서 기본적인 수직적인 어떤 구도 하에서의 어떤 이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평적인 체제가 생겨난 거고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어떤 출발점이었다. 과거식의 이른바 수직적인 구도 하에서의 어떤 공정거래의 어떤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많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창업이 이루어지고 창업에서 성공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자체가 완전히 몰락이 아니고 재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즉 실패가 새로운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창업하고 그 창업한 과실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회수, 재도전의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주자. 그게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어떤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창조금융이라고 최근에 붙이고 있습니다. 즉 창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애니팡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펀딩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펀딩을 이제는 어느 투자자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펀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최근에 나오는 크라우드 펀딩인데 수없이 많은 어떤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창업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수도 한 번의 성공이 마케팅 단계에서 실패함으로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공하자마자 마케팅에는 자기가 소질이 없다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M&A 등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젤 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 그건 참고로 하시고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작년에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했고 또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개정안이 신부법하고 기부법에 이 연대보증 채무를 완전히 감면해주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게 작년 총선 공약 법안인데 작년 12월에는 요 비슷한 취지의 법이 중소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법을 묶어서 바로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해주는 어떤 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통과가 될 건데 제가 그 세 개 법을 그동안 대표 발의해서 오늘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게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그동안에 중소기업들이 서로 여러 가지 거래 관계에 엮여가지고 이 연대보증을 썼을 경우 원채무자인 기업이 만약에 도산을 하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기부나 신부나 혹은 중진청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연대보증한 기업들은 전혀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괜히 보증을 쓴 여러 기업군들이 같이 망하는 원채무자가 회생하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은 가만히 앉았다가 원채무자인 보증 썼던 어떤 기업 때문에 같이 망하는 어떤 계기가 많았었는데 그걸 완전히 차단을 하자. 원채무자의 기업이 채무 조정이 될 때 자동적으로 보증성 기업들도 채무 조정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업 해소 재도전이 훨씬 더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간의 어떤 역할 분담도 이제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기업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감히 여기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뭐 이 조언을 한다는 게 전혀 격에 맞지 않고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최대한 좀 나중에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문화 자체도 바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의 문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꿈과 끼를 가진 이 젊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 꿈과 끼를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잘 찾으면 성공하고 못 찾으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최대한 꿈과 끼를 잘 발굴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한국경제연구원도 많이 스타트를 해서 만든 시스템이 또 공약이기도 한 게 스펙 초월 청년 취업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저도 대학에 오랜 기간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주로 보는 게 출신 대학하고 성적하고 토익 성적하고 해외 어떤 경험하고 이런 거 가지고 뽑습니다. 근데 뽑아놓고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그와 같은 스펙을 쌓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결코 사회에 진출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휴먼 캐피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못 찾았던 꿈과 끼를 기업이 찾을 수 있도록 스펙을 보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어떤 시스템 위에서 뽑도록 하자. 그 시스템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저출산 문제, 초산의 연령의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문제의 어떤 대책으로서 제일 핵심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성 인력을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이 처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나 혹은 노사관계나의 모든 어떤 상황을 지금과는 완전히 달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문화를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의 경쟁력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남성의 경쟁력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주요 고시나 혹은 모든 시험이나 모든 어떤 스포츠도 그렇고 우리 여성의 이 잠재력이 우리 남성보다 뛰어나다 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다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고 이 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용률 70%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우리가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바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거고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즉 여성 인력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청년 실업을 해서 함과 동시에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 해서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빨리 독려하고 높이고 그래서 이른바 고용률을 70% 달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이른바 국민행복 시대가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그 역할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몇 가지 한번 써봤습니다.